인공지능이 이제는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코딩까지 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기술 뒤에 아주 뭐랄까 단순하고 원초적인 문제가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전기 문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AI랑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그냥 기술 문제를 넘어서고 있어요. 미래 경제의 동력을 누가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 거대한 질문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각기 다른 생존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단순히 에너지 기업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볼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곳은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기회로 삼고 또 어떤 곳은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안정성을 추구하고요. 미래 기술에 모든 걸 거는 곳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5개 기업을 통해 지금 에너지 시장의 가장 흥미로운 드라마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선수부터 만나보죠. 비스트라, 브이스트라라는 회사인데요. 네, 미국 최대 전력 생산업체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전력회사라고 하면 다들 비슷비슷하게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곳 아닌가요? 경쟁발전 사업자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리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네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력회사는 규제 시장 안에서 움직여요. 아, 정부가 전기요금을 딱 정해주고 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그렇죠. 일종의 온실수 화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비스트라는 정글에 사는 야수와 같아요. 정글이요? 네, 이들은 경쟁 시장, 즉 도매 시장에 전기를 직접 내다 팝니다. 전기 가격이 주식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곳이죠. 잠시만요. 그럼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모두가 에어컨을 켜는 순간 전기 가격이 폭등하면 비스트라는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비스트라 모델의 핵심이에요. 와, 특히 텍사스처럼 데이터 센터가 막 들어서는 지역에서 갑자기 폭염이 닥치면 전력 수요는 폭발하고 도매 전기 가격은 수백 배로 치솟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비스트라가 동을 버는 시간이군요. 바로 그 시간이죠. 사실 이 경쟁 발전 모델은 2000년대 초 앨런 사태 이후에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너무 위험하고 예측이 안 된다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AI라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 수요처가 나타나면서 이 모델이 지금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에너지 시장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AI 시대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에 베팅하는 사업 모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니.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전력 수요가 안정적인 해에는 수익이 형편없을 수도 있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꽤나 쫄깃해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이라고 불리죠. 실적 그래프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니까요. 듣기만 해도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방금 비스트라 얘기에 가슴을 쓸어내린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하,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정반대의 투자처도 있겠죠? 그야말로 이 주식을 사두고 10년 동안 잊어버려도 좋은 그런 곳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회사가 바로 엔브리지입니다. 아, 파이프라인 회사요? 네. 이 회사는 비스트라처럼 파도를 타는 서퍼가 아니라 묵묵히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거대한 유조선에 가까워요. 유조선이요? 네. 북미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30%가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통과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다 이으면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 수 있을 정도의 길이죠. 와,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길을 소유하고 있는 거군요. 핵심을 보셨네요. 일종의 인프라 통행세 같은 걸 받는 사업 모델이겠네요. 바로 통행세 모델입니다.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경제가 좋든 나쁘든 에너지는 계속 운송되어야 하거든요. 엠베리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앉아서 꾸준히 돈을 버는 거죠.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성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가치가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 있어요. 무려 31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인상해온 회사입니다. 31년이요. 네, 지금도 분기마다 0.97 캐나다 달러, 연간 약 3.88 캐나다 달러를 꼬박꼬박 주주들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주가 상승으로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은행 예금이잖아. 건물 월세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비스트라와는 정말 철학 자체가 다른 회사죠. 시장의 변동성에 직접 몸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 밑에서 흐르는 거대한 흐름 자체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과실을 얻을 것인가? 완벽한 대척점이네요. 그렇죠. 에너지 시장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안정적인 배당주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AI 시대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하, 그렇죠. 뭔가 훨씬 더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베팅은 없을까요? 진짜 인생 역전을 노릴 만한 그런 거요? 당연히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원자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원자력? 그리고 그 중심에 오클로, OKLO라는 아주 흥미로운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기존의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 크기의 초소형 원자료, 파워하우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맞춤형 원자로라니.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 회사가 시장에 주목을 받은 건 네. 챗 GPT 아버지 샘 알트먼이 초기 투자자이자 이사회 의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AI의 미래는 원자력에 있다고 공인해준 셈이니까요. 그 기대감 때문에 2025년 한때 주가가 787%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787%요? 네, 그야말로 광기였죠. 잠깐만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더군요. 아직 실제 운영 중인 원자로가 하나도 없고 수익도 전혀 없으며 심지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최종 건설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고요? 네, 그런데 주가가 800% 가까이 올랐다고요? 이건 투자라기보다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꿈에 투자하는 겁니다. 꿈이요? 지금 오클로의 가치는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에 기반하고 있어요. 물론 12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는 있지만 허가를 받고 원자료를 실제로 짓기까지는 계속 돈을 태워야 하는 상황이죠. 만약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그렇죠. 최종 허가를 받고 데이터 센터들과 실제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암초를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네요. 성공하면 100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이건 입증된 사업 모델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에 모든 것을 거는 투기적 베팅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클로는 미래에 지어질 꿈의 자동차에 베팅하는 것과 같네요.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가 성공할지는 몰라도 모든 자동차에는 결국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라면 그 연료는 우라늄이겠죠. 이쪽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아주 현명한 접근입니다. 바로 픽스앤드 쇼블스 전략이죠. 금광 캐러 가는 사람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요? 네. 원자력 시장에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가 바로 캐나다의 케메코입니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채굴 기업 중 하나죠. 오크로나 다른 원자력 스타트업 중 누가 최종 승자가 되던 케메코는 그들에게 우라늄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특히 케메코는 메가더리버와 시가레이크라는 세계 최고 등급의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게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라늄 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극심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가격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죠.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케메코는 일부 장기 계약에 안전장치를 걸어둡니다. 우라늄 가격이 폭락해도 일정 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는 가격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죠. 일종의 보험이군요. 그렇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를 떠올려 보면 쉬워요. 사고 이후 우라늄 시장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거든요. 이런 안전장치가 없던 회사들은 줄줄이 파산했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거군요. 대신 가격이 폭등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좀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 상한선도 함께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클로처럼 100배의 대박을 터뜨리긴 어렵지만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흐름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기존의 화석 연료, 거대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미래의 원자력까지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 길과는 전혀 다른 제사의 길을 걷는 기업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죠. 블룸에너지,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블룸에너지. 이곳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발전은 천연가스를 태워서 그 열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잖아요. 네, 연소 과정이죠. 하지만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는 가스를 태우는 대신 조용한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가스에서 전기를 직접 뽑아냅니다. 아, 태우지 않고 바로요? 네, 마치 가스로 계속해서 재충전되는 거대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훨씬 효율적이고 오염물질 배출도 거의 없죠. 그 기술이 데이터 센터에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단순히 친환경적이라는 것 말고요.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숙명은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단 1초의 정전도 용납되지 않죠. 그렇죠.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는 데이터 센터 부지 안에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외부 전력망이 채풍이나 사고로 끊어져도 데이터 센터는 자체 전력으로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이건 태양광이나 풍력은 절대 보장할 수 없는 궁극의 안정성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 기술을 믿고 쓰는 기업들이 있나요?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는 기술 아닌가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미 페덱스, 월마트, 타겟, 홈디포 같은 유통 대기업부터 IT 공룡인 오라클까지 아, 정말요? 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술을 도입해서 핵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오늘의 기술인 셈이죠. 실적이 뒷받침되는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최근 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오클로와 같은 꿈의 단계를 지나 성장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5개의 기업을 통해 에너지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트레이더 같은 기업 비스트라, 굳건한 통행세를 받는 인프라의 제왕 엠브리지, 모든 것을 건 하이테크 도박 오클로, 그리고 그 도박판에 연료를 대는 현명한 공급자 케메코.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판을 바꾸려는 혁신가 블룸에너지까지. AI가 불러온 전력난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기업들이 얼마나 다른 해법과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났죠. 이 중 어떤 이야기가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지는 전적으로 듣는 분의 투자 성향에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내 스타일은 이거다라고 정한 회사가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렇게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선택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클린에너지 ETF 같은 대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을 조금씩 다 담고 있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죠. 특정 기업의 성공이나 실패에 모든 걸 거는 대신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군요. 네, 선택이 어려울 땐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전부 에너지 공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전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그렇죠. 전부 공급 측면의 솔루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다른 면, 즉 에너지 수요의 측면은 어떨까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스마트폰과 자동차, 집, 도시 전체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 각자의 에너지 소비 패턴은 어떻게 바뀔까요? 어쩌면 미래의 가장 위대한 에너지 기업은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끝없는 에너지 욕망을 가장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관리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다가올 미래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